쾅! 벤츠를 들이받았어요. 배달 오토바이로요. 비 오는 밤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던 하리는 미끄러운 도로에서 결국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하필이면 그 차가 재벌 강 회장의 벤츠였죠.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로 하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린의 얼굴을 본 강 회장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18년 전 장례까지 치렀던 손녀와 눈, 코, 표정까지 똑같았기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하린은 누구이며 왜 죽은 손녀와 동일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재벌가가 감추고 있던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요? 지금 18년간 뒤집혀 있던 혈연의 진실이 지금 밝혀집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정말 미친 듯이 비가 쏟아졌어요. 저는 찢어진 우비를 입고 있었습니다. 새로 사야 하는데 몇 번 입지도 않을 우비에 돈을 쓰는 게 아까워서 미루고 있었어요. 비를 맞으며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배달을 9건이나 돌았더니 찢어진 우비 틈으로 물이 스며들어 몸은 축축하고 손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죠. 헬멧 안으로 빗물이 새어 들어와서 이마에 물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짜증이 났어요. 아, 진짜 이 우비 진작 버릴걸. 저는 중얼거리며 오토바이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마지막 치킨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오늘 하루 번 돈이 33,000원, 시급 9,000원으로 9시간 반을 뛴 결과였어요. 이번 달 월세가 35만 원인데 아직 17만 원밖에 못 모았습니다. 앞으로 이틀은 더 뛰어야 했어요. 내일도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배달이 잡혀 있었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피곤했어요. 낮에는 편의점에서 4시간 일하고 저녁엔 배달 뛰고 집에 가면 12시가 넘죠. 씻고 나서 새벽 1시에 잠들면 7시에 일어나서 다시 편의점 가고요. 이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20살 최아린의 평범한 하루였어요. 그런데 그날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저는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밀리는 느낌이 들었죠. 저는 다시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 먹혔어요. 속도가 줄지 않았습니다. 뭐야, 이거. 앞에 차가 보였어요. 검은색 벤츠였습니다. 번쩍번쩍 윤이 나는 제가 평생 타볼 일 없을 것 같은 고급차였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저는 필사적으로 핸들을 꺾었어요. 옆으로 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로가 너무 미끄러웠어요. 빗물 때문에 오토바이가 제 말을 듣지 않았죠. 쾅! 오토바이 앞부분이 벤츠 뒤쪽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충격이 왔어요. 제 몸은 그대로 도로 위로 튕겨나갔습니다. 우드득 손바닥이 아스팔트에 쓸렸어요. 무릎도 찢어졌습니다. 아파. 저는 신음을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비가 얼굴에 쏟아졌어요. 손바닥에서 피가 났습니다. 정말 아팠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저 벤츠 수리비요.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힘을 줬죠. 벤츠 뒤쪽을 봤습니다. 범퍼가 찌그러져 있었어요. 아, 미쳤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수리비만 해도 몇백만 원일 거예요. 저는 보험도 최소로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죠? 그때 벤츠 문이 열렸습니다. 한 명은 검은 정장을 입은 여자였어요. 키가 크고 표정이 차가웠죠. 또 한 명은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노신사였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고 옷은 완벽하게 차려입었어요. 그 사람이 비를 맞으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얼른 헬멧을 벗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이 났어요. 아팠던 것도 있지만 무서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할지, 얼마를 청구할지 상상만 해도 숨이 막혔죠.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브레이크가 안 먹혀서
정말 고의가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비를 맞으며 바닥만 바라봤죠. 그런데 그 노신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뭐라도 말을 하셔야 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어요. 그 사람은 저를 뚫어지게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한참을 바라보더니 점점 표정이 정말 이상했어요. 화가 난 것도 아니고 짜증이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회장님? 정장 여자가 조심스럽게 그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노신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점점 더 무서워졌습니다. 왜 저렇게 쳐다보시는 거죠?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배상할게요. 저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젖어서 추웠습니다. 그때 그 노신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그는 제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너,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몇 살이니? 네,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갑자기 나이를 물으시다니요? 20살입니다. 이름은 최아린이요. 그 순간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떨렸어요. 그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는 쓰러질 듯이 휘청하며 숨을 크게 들이쉬었죠. 정장 여자가 재빨리 다가와서 그를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유정 씨,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 서영이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장 여자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녀도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어요.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서영이요? 그게 누군데요?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저 죄송한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어디 아는 사람이랑 닮았나요? 노신사가 저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진짜로요. 비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분명 울고 있었습니다. 유정 씨, 그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 병원으로 데려가세요. 다쳤어요. 네, 회장님.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를 한 번 더 바라보고 천천히 말했어요. 내일 아침에 내 사무실로 오라고 전해주세요.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차에 탔습니다. 검은 벤츠는 빗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리고는 바로 택시가 도착했고 저에게 타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토바이를 질질 끌어 도로 밖에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뭐지, 이거? 방금 뭐가 일어난 거지? 저는 아직도 떨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것보다 머릿속이 더 복잡했어요. 뭔가 엄청난 일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병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상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사 3명이 달려왔어요. 간호사들도 엄청 친절했죠. 제가 편의점 알바할 때 손가락 베어서 왔을 땐 1시간 반을 기다렸는데 그날은 3분 만에 치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상한데 저는 중얼거렸어요. 손바닥 상처를 소독하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VIP 환자세요. 한우그룹에서 연락 왔어요. 네, 한우그룹이요? 그 유명한 재벌 그룹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제가 왜 VIP예요? 치료가 끝나고 나오니까 정장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까 그 회장님 옆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명함을 건넸죠. 나유정입니다. 한우그룹 회장 비서실장이에요. 아, 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비서실장이요?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았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본사로 와주세요. 회장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저 왜요? 사고 배상 때문인가요? 나유정 씨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어요. 그건 내일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겁니다. 그녀는 봉투를 하나 더 건넸어요. 안에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치료비하고 오늘 일당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하린 씨,
내일 꼭 오세요.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양엄마한테 말했어요. 최가영, 제 양엄마는 52살인데 진짜 터프한 분이거든요.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한 사람이죠. 엄마, 나 큰일 났어. 왜? 또 배달하다가 넘어졌어? 아니, 벤츠 들이받았어. 뭐? 엄마는 깜짝 놀라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다 말했어요. 비 오는 밤, 브레이크 고장, 벤츠 충돌, 그리고 이상한 회장님 이야기까지요. 엄마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하리나, 엄마가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사람들 이상하다. 너 조심해야 돼. 왜요? 재벌들은 원래 그래. 뭔가 필요하면 사람 이용하고 필요 없으면 버려. 내일 가지 마. 하지만 저는 궁금했습니다. 진짜로요. 그 회장님이 왜 저를 보고 그렇게 놀랐는지, 서영이가 누군지, 왜 저한테 할 이야기가 있는지요. 엄마, 나가볼게. 한 번만. 하리나, 괜찮아요. 그냥 이야기만 듣고 올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우그룹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건물이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유리로 된 고층 빌딩이었는데 하늘까지 닿을 것 같았죠. 저는 청바지에 후드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정장이었어요. 완전 안 어울리는데 저는 중얼거리며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저를 보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최아린 씨 맞으시죠? 비서실에서 연락 받았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안내를 받아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40층을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카펫이 깔려 있었죠. 그림들도 엄청 비싸 보였어요. 회장님 사무실입니다. 직원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회장실은 정말 넓었습니다. 책상 하나가 제 원룸만 했어요. 창문으로는 서울 전체가 보였죠. 그리고 그분이 계셨습니다. 어젯밤 그 노신사 한기현 회장님이었어요.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앉으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의자에 앉았어요. 손을 꽉 쥐었죠. 어제 많이 놀랐죠? 네, 그게 미안합니다. 갑자기 이런 식으로 부르게 돼서 회장님은 천천히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린 씨, 내가 당신을 처음 봤을 때 정말 놀랐어요. 당신이 누군가와 너무 닮아서요. 서영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영이는 내 손녀였습니다. 네, 18년 전에 태어났어요.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사고로 잃었죠. 회장님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아이 엄마, 내 며느리도 같은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아이를 잊으려고 애썼죠.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저한테 보여줬죠.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 아기가 저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저랑 똑같았습니다. 눈, 코, 입, 심지어 눈썹 모양까지요. 이게 서영이에요? 그렇습니다. 회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린 씨, 나는 당신이 혹시 그 아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최아린이에요. 서영이가 아니라고요. 알아요. 하지만 회장님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18년 전 사고 현장에서 서영이의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만 발견됐죠. 우리는 아기도 같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가 돌아봤습니다. 만약 살아 있었다면, 만약 누군가 그 아이를 데려갔다면, 저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이게 무슨 드라마예요? 재벌 손녀가 사라졌다가 20살에 나타난다고요? 그건 하린 씨, 회장님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불편하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나한테 기회를 주세요. 단 한 번만요. 무슨 기회요?
유전자 검사를 해봅시다. 저는 멈췄습니다. 유전자 검사요? 간단한 검사예요. 면봉으로 입안을 살짝 닦기만 하면 됩니다. 일주일이면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만약 제가 서영이면요? 회장님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내 손녀입니다. 그리고 나는 18년 동안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는 거예요. 만약 아니면요? 그럼 사과하겠습니다. 이상한 기대를 품어서 미안하다고요. 그리고 당신은 원래 삶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무서웠어요. 만약 진짜 제가 그 손녀면 어떡하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건데요. 양엄마는 뭐가 돼요? 제 친구들은요? 지금까지 살아온 20년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늘 궁금했어요. 제 진짜 엄마가 누군지요. 왜 저를 버렸는지요. 양엄마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길에서 주었다고만 했죠. 만약 이 검사가 답을 줄 수 있다면요? 알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검사할게요. 하지만 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한테도 말 안 하기로 해요. 양엄마한테도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죠. 그날 오후 저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면봉으로 입안을 닦는 게 전부였어요. 30초도 안 걸렸죠.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연락드릴게요. 저는 병원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죠. 일주일이요. 일주일 뒤면 제 인생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아무것도 안 바뀔지도 모르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리나, 넌 뭘 원해? 스스로한테 물었어요. 대답은 안 나왔습니다. 그냥 무서웠어요. 일주일이 이렇게 긴 줄 몰랐습니다. 검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저는 미칠 것 같았어요. 편의점에서 일하면서도 배달을 뛰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났죠. 만약 진짜면 어떡하지? 만약 아니면 어떡하지? 둘 다 무서웠습니다. 하리나, 너 요새 왜 그래? 셋째 날 같이 배달 일하는 언니가 물었어요. 송지의 언니는 25살인데 진짜 시원시원한 성격이거든요. 뭐든지 다 털어놓고 사는 스타일이죠.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 내 얼굴에 다 써 있어. 무슨 일 있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하나? 하지만 회장님이랑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에이 구라. 야, 너 남자 생겼어? 네. 아니면 빚쟁이한테 쫓기거나 아님 복권 당첨됐거나. 지혜 언니는 웃으며 제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저는 피식 웃었어요. 복권이요? 차라리 그게 나았을 것 같았죠. 언니, 만약에요. 만약에 갑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뭔데? 좋은 쪽으로? 모르겠어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지혜 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난 일단 해봐. 인생 한 번인데 뭐 바뀌면 바뀌는 대로 사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 같았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넷째 날 밤 저는 잠을 못 이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옆방에서 양엄마 코 고는 소리가 들렸죠. 엄마는 언제나 그렇게 잠을 잘 잤습니다. 저는 엄마 생각을 했어요. 엄마는 저를 정말 잘 키워줬습니다. 힘들게요. 돈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엄마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청소 일을 했습니다. 저녁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죠. 하리나, 엄마 미안해. 좋은 건 못 사줘서. 엄마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엄마가 있어서요. 근데 만약 제가 정말 서영이면요? 엄마는 뭐가 돼요? 저를 키운 20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떤 기억이 떠올랐어요. 환한 복도였습니다. 병원 같았어요. 하얀 불빛이 눈부셨죠. 저는 아주 어렸습니다. 3살, 4살?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어떤 여자가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울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하리나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저는 그 여자 얼굴을 보려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흐릿했어요. 얼굴이 보이지 않았죠. 그냥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엄마 어디가? 제가 물었던 것 같아요. 어린 목소리였죠. 하리나, 엄마는 못 가. 하지만 너는 행복하게 살아야 해. 그리고 손을 놓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기억인가요? 아니면 꿈인가요? 저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손이 떨렸죠. 엄마,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 속 여자가 누구였을까요? 진짜 제 엄마였을까요? 양엄마는 늘 말했어요. 제가 4살 때 길에서 죽었다고요. 아무도 없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대요. 이름표도 없고 짐도 없고 그냥 혼자였다고 했죠. 하지만 이 기억은 뭐예요? 병원 복도는요? 울던 여자는요? 저는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잠이 안 왔어요. 5째 날 저는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손님이 담배를 달라고 했는데 껌을 드렸어요. 계산도 틀렸죠. 사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리나, 너 요새 왜 그래? 집중 좀 해. 죄송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계속 그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병원 복도, 울던 여자, 떨리던 목소리.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왜 못 지켜준 거예요? 뭘 못 지켜준 건데요?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6째 날 양엄마가 물었습니다. 하리나, 너 무슨 일 있지? 없어요. 거짓말 마. 엄마가 너 키운 지 16년이야. 내 얼굴 보면 다 알아. 저는 밥을 먹다 말고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엄마, 응? 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거 있어요. 엄마 손이 멈췄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무슨 기억? 병원이요. 환한 복도에서 누가 우는 거요.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엄마가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났어요. 엄마, 하리나.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그냥 꿈이야. 내가 어렸을 때 자주 꾸던 꿈이었어. 꿈이요?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엄마 표정은 이상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엄마, 혹시 하리나? 엄마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이렇게 큰 소리 낸 건 처음이었죠. 미안. 엄마가 흥분했네. 엄마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하리나, 그냥 과거는 잊어. 너는 지금 여기 있잖아. 엄마랑 함께. 그것만 기억하면 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엄마도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7째 날 아침 전화가 왔습니다. 나유정 비서실장이었어요. 하린 씨,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회장님 사무실로 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오늘이구나. 오늘 제 인생이 바뀌는구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바뀌거나. 저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거울을 봤죠. 창백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리나, 괜찮아. 괜찮을 거야. 스스로한테 말했어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저는 다시 한우그룹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저 위에 답이 있었습니다. 제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왜 버려졌는지, 모든 답이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40층 문이 닫혔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리나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이제 알 수 있을까요?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였는지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었을 때 한기현 회장님은 창가에 서 계셨습니다.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어요. 넓은 사무실에 혼자 서서 서울 하늘을 바라보고 계셨죠.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그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왔군요. 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결과가 저 봉투 안에 있다는 걸 알았죠. 회장님은 책상으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책상 위에 내려놨어요.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꽉 쥐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죠. 결과가 나왔나요? 그렇습니다. 회장님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어요. 그걸 보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린 씨,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당신은 내 손녀가 맞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진짜라고요? 일치율 99.998%입니다.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회장님은 서류를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글씨가 흔들려 보였죠. 피검사자 1한기현, 피검사자 2 최아린, 관계 친손녀 확률 99.998%.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회장님이 일어나 제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네,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회장님이 무릎을 꿇다니요? 68살 노인이요? 회장님, 일어나세요. 하리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18년 동안 널 찾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진짜로 울고 계셨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슬퍼서, 놀라서, 무서워서 다 섞인 것 같았죠. 저 진짜 서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제 진짜 이름은 서영이고요. 한서영, 한우그룹 창업주의 증손녀예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한서영이요. 재벌 손녀요. 이게 저예요? 믿기지 않으시죠? 회장님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나도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건 진실입니다. 그는 다시 책상으로 가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출생신고서예요. 2006년 4월 12일생. 엄마 이름은 이수진. 내 큰아들의 아내였죠. 제 엄마요? 이수진이요? 엄마는 어떻게 된 거예요? 회장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서영이가 태어난 지 3개월 되던 날이었죠. 차가 전복됐어요. 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저는 서영이는 사라졌어요. 차 안에서 발견되지 않았죠. 우리는 서영이가 강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어요. 저는 입을 막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서영이 엄마하고 서영이까지. 회장님이 눈을 감았습니다. 고통스러운 표정이었죠.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후회했어요. 왜 그날 함께 가지 않았을까? 왜 며느리를 혼자 보냈을까? 왜 손녀를 지키지 못했을까? 회장님, 하지만 넌 살아있었구나. 18년 동안 어딘가에서 혼자. 그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60대 중반쯤 돼 보였는데 정장을 말끔하게 입고 있었죠. 얼굴은 차갑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형, 그가 소리쳤습니다. 회장님이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성진아, 이게 무슨 짓이야? 한성진이라는 사람이 책상 위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였어요. 그는 그걸 보더니 얼굴이 붉어졌죠. DNA 검사? 이해가 서영이라고? 그렇다. 회장님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하린이는 내 손녀가 맞아. 미쳤어. 한성진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형, 주군의 문제로 유산 분쟁이 얼마나 시끄러웠는데 왜 이제 와서 그 애를 다시 들여와. 성진아, 말 조심해. 말 조심은 무슨. 이건 말이 안 돼. 18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애를 어떻게 믿어. 한성진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얼음장같이 차가웠어요. 너 뭐야? 돈 때문에 온 거지? 재벌 손녀 행세하면 떼돈 벌 수 있으니까? 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진짜로요. 이 사람은 저를 뭘로 보는 거예요? 저 그런 거 아닌데요. 그래, 그럼 뭔데?
우연히 회장님 차 들이받고 우연히 닮았고 우연히 DNA까지 맞아. 그건 사기꾼 냄새 진동하는데 성진아, 회장님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큰 소리가 났어요. 입 닥쳐. 더 이상 못 들어주겠어. 형, 하린이는 내 손녀가 맞아요. 과학이 증명했어. 과학? 과학도 조작할 수 있잖아. 그만해. 회장님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처음 봤어요. 회장님이 이렇게 화내는 거요. 성진아, 내가 뭐가 무섭니까? 왜 이렇게 반대하는 거야? 한성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섭긴 뭐가 무서워. 그냥 형이 속는 게 어리석어 보여서 그래. 나 안 속았어. 확실해. 확실? 뭐가 확실한데? 회장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 아이 눈을 봐. 수진이 눈이야. 똑같아. 웃을 때 생기는 주름도, 말할 때 움직이는 입술도 다 수진이야. 한성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살아있다면 회장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나는 18년 동안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는 거야. 그게 뭐가 잘못됐어? 형, 성진아, 나한테 얼마 안 남았어. 70도 코앞이야. 죽기 전에 손녀 한번 안아보는 게 그렇게 큰 욕심이야? 한성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어요. 알았어. 형 마음대로 해. 그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방금 뭐가 일어난 거예요? 왜 저렇게 화를 내는 거죠? 하린아, 미안해.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삼촌이 원래 좀 성격이 급해요.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저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손녀인데. 회장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회사 후계 문제도 있고 유산 문제도 있고. 유산이요? 내가 나타나면 많은 것들이 바뀌니까. 저는 이해했습니다. 돈 때문이구나. 결국엔 다 돈 때문이에요. 회장님, 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뭐가? 유산이요. 저 그냥 진짜 엄마가 누군지만 알고 싶었어요. 그거면 돼요. 회장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어요. 하린아, 저 배달일하면서 살 수 있어요. 양엄마도 있고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 회장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한우그룹 상속녀야. 내 손녀고. 그건 바뀔 수 없어.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제 인생이 정말로 바뀌는 거구나. 회장님은 그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정 씨, 조사팀 꾸려요. 18년 전 사고 기록 전부 찾아내세요. 나유정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 기록, 보험사 자료, 목격자 진술까지 전부요? 다요. 하나도 빠짐없이. 저는 옆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 엄마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게 되는 거잖아요. 하린 씨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회장님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당신 엄마 이야기예요. 들을 권리가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렸지만 알고 싶었어요. 사흘 뒤 회의실에 자료가 쌓였습니다. 파일만 15개였어요. 두꺼운 서류 더미, 사진, USB까지. 저는 그걸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다 제 엄마 사고 자료예요? 그렇습니다. 나유정 실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자료를 하나씩 펼쳤어요. 2006년 7월 23일 오후 6시 40분 경기도 양평군 국도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진이 나왔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차가 완전히 부서져 있었습니다. 앞부분이 찌그러지고 유리창이 다 깨졌죠. 피가 보였어요.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가드레일과 충돌했습니다. 운전자 이수진 씨는 현장에서 사망 확인됐고요. 엄마,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사진 속 차 안에 제 엄마가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나유정 실장이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고 각도예요. 보세요. 그녀는 도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빨간 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차가 이렇게 꺾였어요. 중앙선을 넘어서 정확히 90도로 꺾였죠.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사고 궤적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회장님이 물었습니다. 일반적인 미끄럼 사고면 곡선으로 밀려야 해요. 근데 이건 직각이에요. 마치 핸들을 억지로 꺾은 것처럼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봤어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차가 꺾인 각도가 너무 급했죠. 더 있습니다. 나유정 실장이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차량 감정 결과예요. 사고 당일 브레이크 계통을 조사했는데 그녀는 형광펜으로 한 줄을 그었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라인에서 절단 흔적 발견,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인위적 손상. 뭐라고? 회장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인위적 손상이라고요? 누가 일부러 끊었다는 소리야? 경찰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나유정 실장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내용이 최종 보고서에는 빠졌어요. 왜? 모릅니다. 담당 형사가 은퇴했고 당시 상급자도 이미 작고하셨어요. 기록만 남았죠. 저는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일부러요? 누가 우리 엄마를 일부러 죽였다고요? 목격자는 없었어요? 회장님이 물었습니다. 있었습니다. 3명이요. 나유정 실장이 진술서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 목격자 김모 씨, 그날 트럭을 몰고 지나가다가 사고를 봤다고 진술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 그날 양평에 없었어요. GPS 기록 확인했는데 서울에 있었습니다. 회장님 얼굴이 굳었습니다. 두 번째 목격자 이모 씨, 근처 식당 주인이라고 했는데 그 식당은 사고 2년 전에 폐업했어요. 세 번째는 박모 씨, 산책하다가 봤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주민등록번호가 가짜예요. 저는 입을 막았습니다. 목격자가 다 가짜라고요? 그럼 이건 회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작이잖아. 철저하게 계획된 거야. 그렇게 보입니다. 나유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이수진 씨를 죽이려고 했고 사고로 위장했어요. 목격자까지 만들어서 경찰 조사를 막았죠. 누가? 회장님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누가 감히? 그때 저는 생각났습니다. 저요. 응, 저는요. 저는 그날 어디 있었어요? 나유정 실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그게 문제예요. 뭐가요? 하린 씨, 아니 서영 양은 그날 차 안에 있었어야 해요. 카시트도 설치돼 있었고요. 근데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카시트는 비어 있었어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어디 갔어요? 제가 모릅니다. 경찰은 강으로 떨어졌다고 추정했어요. 하지만 시신을 못 찾았죠. 그럼 저는 누군가 데려간 겁니다.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사고를 낸 사람이 너를 데려간 거야. 증거를 없애려고. 그런데 왜 저를 죽이지 않았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회장님과 나유정 실장이 서로 쳐다봤어요. 그건 우리도 모릅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30대쯤 돼 보였는데 청바지에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죠. 머리는 짧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실례합니다. 박민호 형사입니다. 오셨군요. 나유정 실장이 일어나 악수했습니다. 이분이 18년 전 사건을 조사하고 계세요. 비공식적으로요. 박민호 형사가 저를 봤습니다.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영 양이시군요. 살아계셔서 다행입니다. 그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제가 3년 전부터 이 사건을 파고들었어요. 개인적으로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뭘 찾았습니까? 회장님이 물었습니다. 돈이요. 박민호 형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사고 일주일 전 정체불명의 계좌에서 5천만 원이 인출됐어요. 그리고 그 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누구 계좌예요? 비자금 계좌입니다. 한우그룹 내부에서 만든 거예요. 회장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그리고 이 계좌를 관리한 사람은 박민호 형사가 이름을 말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한성진이 들어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여기서? 그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테이블 위 서류들, 사진들, 그리고 박민호 형사까지요. 형,
이게 무슨, 성진아, 회장님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앉아, 할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이야기? 18년 전 사고 말이야. 한성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왜 갑자기 그 이야기를? 수진이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어. 회장님이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죽였어. 브레이크를 끊고 목격자를 조작하고 증거를 없앤 거야. 한성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서영이도 사라졌어. 누군가 데려간 거지. 형, 성진아. 회장님이 동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날 내가 한 짓이지?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한성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증거 있어?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증거 없으면 입 닥치는 게 좋을 거야. 증거는 찾을 거야. 회장님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끝까지 파헤칠 거야. 내가 한 짓이 뭔지, 왜 그랬는지 다 밝혀낼 거야. 한성진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마음대로 해. 하지만 형, 그는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과거를 파헤치면 형도 다칠 거야. 각오는 했어? 그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 사람이요. 저 사람이 우리 엄마를 죽였어요. 저 사람이 저를 빼앗아 갔고요. 왜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나온 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나유정 실장이 저를 부축해서 회장님 사무실로 데려갔죠. 소파에 앉혀놓고 물을 건넸습니다. 천천히 마세요.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괜찮아요? 회장님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어요. 괜찮지 않아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저 사람이 진짜 우리 엄마를 죽인 거예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거짓말이에요. 회장님도 알잖아요. 저 사람 표정 봤잖아요. 회장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알았어요. 증거는 없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죠. 한성진이 범인이라는 걸요. 할인아,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분간 여기 있는 게 어때요? 우리 집에요. 안전할 거예요. 집이요? 그래요. 객실이 많아요. 혼자 쓸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저 집에 가야 돼요. 하지만 엄마가 기다려요. 양엄마요. 회장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내가 차로 바래다 줄게요. 집에 도착한 건 밤 10시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양엄마가 달려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할인아, 어디 갔었어? 전화도 안 받고. 엄마, 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왔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엄마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저는 엄마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거실에 앉아서 저는 다 말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요. 제가 한서영이라는 것도요. 18년 전 사고 이야기도요. 한성진이라는 사람도요. 엄마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누군지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처음부터요? 그럼 왜 말 안 했어요? 말할 수 없었어. 엄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인아, 아니 서영아, 그날 밤을 기억해. 병원 주차장이었어. 나는 야간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누가 아기를 놓고 갔어. 카시트째로. 그게 저였어요? 그래, 넌 울고 있었어. 쪽지가 하나 있었는데. 엄마는 일어나서 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이 아이를 부탁합니다. 절대 경찰에 신고하지 마세요. 아이가 위험합니다. 저는 쪽지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누가 쓴 거예요? 모르겠어. 하지만 급하게 쓴 글씨였어. 떨리는 것 같았지.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인아, 나는 너무 무서웠어. 경찰에 신고하면 내가 위험할 것 같았어. 그래서 그냥 데리고 왔어. 내 딸로 키우기로 했지. 엄마, 미안해. 진실을 말 안 해서. 하지만
나는 너를 지키고 싶었어. 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또 울었어요. 고마워요, 엄마. 저 키워줘서요. 내가 고마워. 내가 살아줘서.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엄마, 나 진실 찾을 거예요. 응? 누가 우리 엄마를 죽였는지, 왜 저를 버렸는지 다 알아낼 거예요. 엄마 얼굴이 걱정스러워졌습니다. 하리나, 위험해. 그 사람들 재벌이야. 알아요. 근데 이대로 넘어갈 순 없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회장님께 전화했어요. 회장님, 저 도와주실 거죠? 당연하지. 그럼 한성진 조사 계속해 주세요. 저도 뭔가 찾아볼게요. 하리나, 혼자 움직이면 안 돼요. 괜찮아요. 저도 이제 한우그룹 사람이잖아요. 전화를 끊고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양엄마가 준 목걸이가 있었어요. 작은 은목걸이였는데 제가 병원에서 발견됐을 때 하고 있었대요. 목걸이를 자세히 봤습니다. 뒷면에 뭔가 새겨져 있었어요. SY 2006.04 12 서영이요. 제 생일이고요. 이게 단서일까요? 저는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차갑게 느껴졌어요. 서영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을 찾을 시간이야. 창밖을 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죠. 저는 최아린이면서 한서영이었습니다. 두 개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이름이 뭐든 저는 저였어요. 그리고 진실을 찾을 거예요. 엄마를 위해서요. 저를 위해서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며칠 뒤 회장님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엔 집이었어요. 본사가 아니라 회장님 댁이었죠. 한남동에 있는 엄청난 저택이었습니다. 대문만 해도 제가 사는 원룸만 했어요. 집사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벽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비싼 카펫이 깔려 있었죠. 회장님께서 서재에서 기다리십니다. 서재 문을 열자 책 냄새가 났습니다. 벽 전체가 책장이었어요. 회장님은 창가에 서서 정원을 바라보고 계셨죠. 왔구나. 그가 돌아봤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죠. 회장님, 많이 안 주무신 것 같아요. 잠이 안 오더구나. 회장님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앉아라. 보여줄 게 있어.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회장님은 책상 서랍을 열고 앨범 한 권을 꺼냈어요. 낡은 앨범이었죠. 이게 뭐예요? 내 엄마 사진이야.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앨범을 받아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겼죠. 거기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환하게요.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져 있었죠. 저랑 닮았습니다. 진짜로요. 이분이 제 엄마예요? 그래. 이수진이야. 내 큰아들 한준혁의 아내였지. 저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결혼식 사진도 있었고 임신했을 때 사진도 있었어요. 배를 쓰다듬으며 웃고 있었죠. 예뻐요. 그래. 참 예쁜 사람이었어. 마음도 예뻤지. 회장님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이는 특별했어. 재벌가 며느리라고 해서 거만하지도 않았고 돈을 밝히지도 않았어.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했지. 아빠는요? 제 아빠는 어디 있어요? 회장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준혁이는 사고 나기 3개월 전에 미국으로 떠났어. 사업 때문이라고 했는데. 근데요? 도망친 거야. 가족이 부담스러웠던 거지.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진이가 임신했을 때 준혁이는 준비가 안 됐다고 했어. 아직 젊은데 아이를 갖긴 싫다고. 근데 수진이는 너를 지켰어. 혼자서라도 낳겠다고 했지. 회장님이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수진이를 더 아꼈어. 내 손녀를 지켜준 사람이니까. 그럼 아빠는 지금 미국에 있어. 재혼했고 애도 둘 낳았어. 연락 안 해.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제 친아빠는 저를 버렸던 거네요. 태어나기도 전에요. 하리나. 회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수진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 내가 더 신경 썼으면 사고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회장님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회장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회장이었어. 회사만 생각했지. 가족은 뒷전이었어. 수진이가 힘들어하는 것도 알면서 모른 척했어. 준혁이 때문에 우울해하는 것도 봤으면서 그냥 넘어갔지. 회장님, 그리고 넌 내가 너를 잃지 않았다면. 회장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훨씬 따뜻한 세상에서 살았을 텐데. 배달도 안 뛰고 편의점도 안 다니고 그냥 행복하게 자랐을 텐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행복했어요. 양엄마랑요. 힘들긴 했지만 사랑받았어요. 회장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하리나, 회장님, 저는 회장님의 손녀가 되려고 살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최아린으로 살았어요. 20년 동안요.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알아. 하지만 저는 앨범을 내려다봤습니다. 엄마 사진이 보였어요. 제 엄마가 왜 죽었는지 그 이유는 알고 싶어요. 누가 죽였는지도요. 그리고 저는 회장님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복수하고 싶어요. 회장님이 멈췄습니다. 복수? 네. 그 사람들한테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요. 제 엄마를 죽이고 저를 버리고 18년 동안 숨어 산 그 사람들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전 약해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회장님은 달라요. 회장님은 한우그룹 회장이잖아요. 하리나, 도와주세요. 진실 찾는 거요. 저 혼자는 못해요. 회장님은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일어났어요. 창문 쪽으로 걸어갔죠. 하리나, 너 각오됐니? 네, 진실을 찾으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야. 한우그룹 상속녀가 될 거고, 언론이 쫓아다닐 거고, 위험할 수도 있어. 괜찮아요. 정말? 네, 전 이미 결심했어요. 회장님이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슬픈 할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단호한 회장이었죠. 좋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밝혀내자. 내 삶을 빼앗은 자들 내가 직접 끌어낼 거다. 정말요? 그래.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성진이든 누구든 진실 앞에 무릎 꿇게 만들 거야. 회장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저를 안아줬어요. 하리나, 아니 서영아. 이제부터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약속한다. 저는 회장님 품에서 울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이제 막 만난 사람인데 왠지 오래 알던 것 같았죠. 고마워요, 할아버지. 그 순간 처음으로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회장님이 더 꽉 안아줬어요. 우리 손녀 정말 고생 많았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박민호 형사가 결정적 증거를 찾은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그는 회의실 테이블에 서류를 쌓아 놓았어요. 금고 사진도 있었고 장부도 있었고 녹취록도 있었죠. 이게 뭡니까? 회장님이 물었습니다. 한성진 부회장 사무실 금고에서 나온 겁니다. 어떻게 열었어요? 그건 비밀입니다. 박민호 형사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합법적인 방법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거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펼쳤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숨이 막혔어요. 교통사고 설계도, 날짜는 2006년 7월 15일이었습니다. 사고가 나기 8일 전이었죠. 이게 진짜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짜입니다. 사고 지점, 차량 속도, 충돌 각도까지 다 계산돼 있어요. 계획된 거였어요. 나유정 실장이 다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비자금 이체 내역도 있네요. 5천만 원. 사고 일주일 전에 인출됐고 수령인은 익명이에요. 청부업자한테 준 돈이죠. 박민호 형사가 말했습니다. 누군가 돈을 받고 브레이크를 끊었어요. 그리고 사고가 나도록 유도했죠. 회장님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성진이가 정말 더 있습니다. 박민호 형사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지직거리는 소음 뒤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일 끝났습니다. 확실해? 네. 차는 완전히 박살났고 여자는 즉사했습니다. 아이는? 그건 살려뒀습니다. 뭐? 죽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어렸어요. 바보 같은 놈. 증거를 남겨놨잖아. 괜찮습니다. 먼 곳에 버렸어요. 아무도 못 찾을 겁니다. 녹음이 끊겼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두 번째 목소리가 익숙했어요. 한성진이었습니다. 이 녹음은 언제 된 거예요? 회장님이 물었습니다. 사고 다음 날입니다. 한성진 부회장이 청부업자와 통화한 거예요. 회장님이 책상을 쳤습니다. 쾅! 큰 소리가 났어요. 이 자식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정말 미칠 것 같았죠. 왜요?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유산 때문입니다. 나유정 실장이 설명했습니다. 당시 회장님은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고 계셨어요. 큰아들 준혁 씨한테 회사를 물려주려고 했죠. 근데 준혁 씨가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요? 회장님이 생각을 바꾸셨어요. 손녀인 서영 양한테 물려주기로요. 신탁 형태로요. 저는 멈췄습니다. 저한테요? 네. 당신이 성인이 될 때까지 회장님이 관리하고 21살 되면 넘겨주기로 했어요. 그럼 한성진은 아무것도 못 받는 거죠. 동생이니까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돈 때문이었어요. 결국 다 돈 때문이었죠. 그래서 엄마를 죽인 거예요? 갓난아기였던 저까지? 그렇습니다. 박민호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성진 부회장은 이수진 씨와 서영 양을 제거하면 유산이 자기한테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회장님이 일어났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공개 이사회를 소집하세요. 네, 나유정 실장이 놀랐습니다. 지금요? 당장이요. 이사 전원 집합시키세요. 한성진도 불러요. 회장님, 끝장을 낼 겁니다. 이틀 뒤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본사 20층 대회의실이었어요. 긴 테이블에 이사들이 앉아 있었죠. 20명은 넘었습니다. 저도 거기 있었습니다. 회장님 옆자리예요. 저 왜 여기 있어야 해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내가 봐야 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을요. 문이 열렸습니다. 한성진이 들어왔어요.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죠. 형, 이게 무슨... 앉아. 회장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성진은 자리에 앉았어요. 오늘 이사회는 특별한 안건이 있습니다. 회장님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18년 전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이사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무슨 사건이죠?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제 며느리 이수진과 손녀 한서영의 죽음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건 교통사고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회장님이 서류를 테이블에 던졌어요.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그가 한성진을 봤습니다. 여기 앉아 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어요. 뭐라고요? 말도 안 돼. 한성진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형, 미쳤어? 증거도 없이? 증거 있어.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자 나유정 실장이 서류를 돌렸습니다. 모든 이사한테요. 사고 설계도, 비자금 내역, 녹취록까지. 이사들이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감정까지 끝났어요. 한성진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누가 나를 모함하려고. 조작이 아니야. 회장님이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한성진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여자는 즉사했습니다. 아이는 살려뒀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한성진은 입을 다물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죠. 성진아, 회장님이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가문을 지키려다 가문을 무너뜨렸구나. 형, 너는 오늘부로 한우그룹에서 해임이야. 부회장직도, 이사직도 다 박탈이야. 형, 그리고 경찰에 넘길 거야. 살인교사 혐의로. 한성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후회할 거야. 형, 내가 없으면 회사 못 돌아가. 돌아가. 회장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 없어도 우리는 살아. 하지만 넌 감옥에서 살게 될 거야. 경비들이 들어와서
한성진을 끌어냈습니다. 그는 소리치며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후련했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회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린아, 이제 집으로 와라. 네, 18년 동안 외롭게 버틴 너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할아버지 곁에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처럼요. 제가 회장님을 처음 만났던 그 밤처럼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무섭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이제야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비의 밤, 잃었던 아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